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프린트를 드릴게요. 도형의 이동은 개념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근데 다만 도형의 이동은 지금 한번 배워놓으면 모든 함수에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잘 배워주시면 됩니다. 자, 분필만 갖고 올게. 자, 봅시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이동하는? 축, 그렇지. 평행 이동. 축에 따라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미는 평행 이동과 그 다음에 그렇지. 대칭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대칭 이동.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평행 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도형이라는 게 우리가 좌표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표에는 항상 절대적인 기준축인 x축, y축이 있잖아요.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좌우로 밀어서 움직이는 게 이제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세로로 있는 y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위아래로 밀어서 도형의 위치를 바꾸는 게 이제 평행 이동이고요. 점의 이동. 우리가 하는 도형의 이동은 다 두 가지. 점 하나, 단독의 점 하나를 이동시켜서 생기는 변화와 미지수 xy를 포함해서 표현되는 xy에 대한 관계식을 이동시켜서, 그죠? 이동된 새로운 식을 얻어내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변화를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평행 이동의 경우에는 단독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단독 점이기 때문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민다. 그럼 n에 해당하는 만큼 그야말로 그대로 밀려가면 되고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n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실제 밀려가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도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이동을 그대로 원래 점에 적용한 대로 변형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변화를, 이 트랜스퍼를 도형에 적용하면, 그죠? 자, 그런데 도형에 적용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도형으로 표현되는 애들은 앞에 함수 기호에 xy가 들어있어요. 함수 기호가 바로 xy로 표현되는 어떤 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f를 써서 xy를 넣어놓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도형의 식에 평행 이동을 적용할 때는 x가 n만큼, y가 n만큼 변화했을 때 그 변화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있던 도형을 변화 t를 적용해서 옮겨보면 x-m, 오히려 이동한 만큼을 마이너스로 해서 적용을 하고요. y-n, 실제 이동한 만큼을 마이너스로 해서 이렇게 y에 넣어주게 돼요. 우리가 이걸 한번 왜 그렇게 되는 건지의 원리를 한번 오늘 정리해보고 갈게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도형의 식의 평행 이동을 반영할 때는 x에서 x쪽으로 이동한 만큼을 빼서 대입하고 y에다가 y에서 이동한 만큼을 빼서 적용한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생각해 보시면요. 자, 기존의 도형의 식이 이렇게 있었고, 는 0이 있어야 방정식이구나. 네. 기존의 식이 이렇게 있었고 트랜스퍼를 해서 달라진 x, y겠죠. 그죠? 달라진 x를 x 다시, 달라진 y를 y 다시 는 0 이렇게 해서 넣을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x와 여기에 들어가는 x 다시에는
x를 평행이동 n만큼 해서 x 다시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y에다가 n만큼 평행이동을 한 것이 y 다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 그 원에서 이렇게 자취하고 할 때도 했던 건데, 결국은 얘들이 새롭게 이동돼서 생긴 점이고, 얘들로 표현된 새로운 식을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쓰면 되고, 이제 얘가 이동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봐봐. 이 x-y-가 들어간 새로운 식을 쓰고 싶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 기존의 식, 기존의 x, y가 있는 식을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존의 식에 x-y-를 넣고 싶어. 그럼 이 x-y-를 뭘로 표현해서 넣어야 돼요? 기존의 x와 y로 표현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새롭게 변화된 x-를 기존의 x를 가지고 표현해보면 x는 x--m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y는 y-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변화된 점으로 기존의 xy를 표현한 다음에 기존의 xy가 있던 식에 넣어주게 되면, 그죠?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 공식이라고 부르는 f의 식에 x-m, y-m는 0이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x-y-는 이후에 xy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저 xy랑 그냥 구분하려고 찍어놓은 거니까 어쨌든 결국은 정의역 x, 정의역 y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지우고 표현해주면 x에서 이동한 만큼을 빼고 y에서 이동한 만큼을 빼서 대입한 형태처럼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동했다,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원래 도형의식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새로운 도형식을 구하면 된다. 그죠? 결론을 거의 100%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한 것만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평행이동. 그치? 그래서 이런 원리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뭐 종류가 더 많기는 많아요. 그쵸? 자, 대칭이동은 일단 대표적인 대칭축들이 되는 것들은 X축 대칭, Y축 대칭, X는 Y 대칭. 이 사이에 그거 있구나.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그 다음에 우린 좀 더 꼼꼼히 해봅시다. 또 뭐도 있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렇죠. 그리고 임의의 직선. 그냥 임의의 직선. 이렇게 씁시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대칭. 그리고 또 점 대칭이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의 특징을 한번 쫙 정리해 봅시다. 한번 이거 지금 정리하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함수, 모든 방정식에 다 적용 가능한 거죠. 자, x축 대칭 하시면 원래 있던 위치에서 y값만 정확히 반대가 되죠. 따라서 x, y였으면 어떻게 변해요? x, 마이너스. 그렇지. x, 마이너스 y 이렇게 변해요. y축으로는 요렇게 변해가니까 y 값은 그대로 층이 유지되면서 x만 반대로. 그래서 x, y가 마이너스 x, y로 변해요. 자, 원점 대칭은요? 그렇지. 원점 대칭은요, 이 둘을 더해서, 즉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연달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는 뭘 먼저 하든 상관없이. 그러면 x축 대칭에 의해서는 y 부호가 변하고 y축 대칭에 의해서는 x축 부호가 변하니 두 개를 모두 하면 두 개의 부호가 다 변하는 거겠죠? 따라서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는 x의 대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y는 x의 대칭은 예전에 앞에서 했던 함수랑 엮어서 생각하면 이걸 뭘 만드는 대칭이에요? 역함수. 그렇죠. 얘는 역함수를 만드는 대칭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역함수의 특징은 뭐였어요? xy가 반대. 정의역과 치역이 정확히 반대로 바뀌는 거였죠? 따라서 x는 y의 대칭은 x, y였던 점이 xy가 바뀌어서 y는 x. yx 이렇게 바뀌는 애고요. 그럼 얘는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똑같이 y는 x긴 한데 어때요? x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죠. 즉 두 개가 바뀌면서 저 마이너스 l 때문에 부호까지 반대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x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뀌는 게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사실 요거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직선의 성질들을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저 대칭을 구하는지를 이제 정리해 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여기 앞에서 한 5개가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쓰는 대칭 축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평행 이동할 때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을 이동을 반영할 때 구분해서 식을 써야 된다 그랬거든요. 얘는요. 대칭 이동은 어때요? 대칭 이동은 땡큐 하게도 점과 도형의 적용 방식이 같아요. 즉 평행이동은 점에는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xy에 더해줬지만 도형에 적용할 때는 오히려 그걸 빼서 대입해줬잖아요. 그런데 대칭이동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단독 점일 때 이렇게 변했으면 여기 앞에 함수가 붙어있는 도형의 식이 되더라도 동일하게. 그쵸? 그래서 점에 적용을 이 대칭이동을 반영할 때와 도형에 반영을 할 때의 규칙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적용 방식을 동일하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도형에 적용하는 방법이 다른 걸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합니다. 네. 유진아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요, 이제 이렇게 정말 아무 직선이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형 혹은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는 건데요. 도형을 대칭시키는 건 도형의 모든 점을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도형의 가장 대표되는 점들을 몇 개 잡아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은 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얘가 before 점이에요.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나서 여기에 after 점이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 before의 점과 after의 점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x1, y1, after의 점을 x2, y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봅시다. 이 before의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대칭축과 이 before, after를 연결한 이 선이 몇 도를 이룰까요? 90도. 그렇죠. 그러면 두 선에 수직이 나와서 뭐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를 하게 되면 x1, y1 그리고 x2, y2에 의해서 나오는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 그지? 맞아요? 그래서 얘와 이것에 의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정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때야 돼요? 정확히 대칭이니까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의 중점이 어디에 놓여야 된다? 대칭 축이 되는 직선 위에 놓여야 된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x1, y1 그리고 x2, y2의 중점이 대칭 축 위의 점이다.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무조건 뭐 구할 수 있어요. 뭐 2. 보통은 대칭 축이 되는 직선을 주고 before의 점을 주고 이제 after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따라서 이 x1, y1에는 이제 값이 들어가고 직선의 식에도 다 정해진 상수값이 들어가고 after의 점에 해당하는 애들만 미지수로 놓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식을 써주시면 이 after 점에 대한 x2, y2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연립하면 그죠?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어떤 성질이 생기고 그 성질들을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서 배워온 그 직선의 성질들을 가지고 어떤 식의 적용해서 해결하는가. 이것만 이해가 충분히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대칭 이동의 중에서는 얘가 가장 이제 활용되는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면 점대칭이 나와요. 자, 점대칭은 뭐냐면요. 여기 기준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before의 점이 있어요. 얘를 이제 이렇게 그죠? 대칭시키는 건데요. 그 대칭시킨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 before의 점과 기준점을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 둘의 떨어진 거리만큼 동일하게 이 선을 연장해서 반대쪽에 이렇게 점을 하나 더 찍는 거야. 그러면 얘가 요 점에 의해서 대칭 이동된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점대칭의 포인트는 뭐냐면 before의 점과 after의 점의 중점이 무조건 누가 돼야 돼요? 요 대칭 기준점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점대칭은 그 before의 점과 after의 중점이 대칭 기준점이다. 이 성질을 쓰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점과 기준점을 연결해서 그 연장선 상에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자리에 반대쪽에 점을 찍어주시면 대칭, 점대칭이 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칭이동은 이거 말고는 이게 개념은 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접하게 되는 건 이걸 가지고 응용한 형태들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 특강 내용에 선생님이 교재에 적어놓은 이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는 건데요. 거기 이제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매택 특강에서 최단거리 총정리라는 게 나와요. 좀 넘겨보시면 이론 6 뒤에 네, 빨리 넘겨보세요. 하나 더. 그렇죠. 7페이지네요. 네. 7페이지에 최단거리 총정리 문제가 나옵니다. 자, 최단거리. 우리가 도형에서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요. 거리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이 있어요. 그리고 최단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시작점과 끝점을 어떻게? 곧은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그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지금 거기서 다루는 애들은 주로 이제 어떤 애들이냐?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런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는, 그치? 이제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요. 자,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기준이 생겨. 자,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그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기준을 내서부터 같은 쪽에 놓게 되면 꺾어진 선을 그려야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든 직선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따라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기준이 생기면 이 기준에 대해서 시작점과 끝점이 반드시 반대쪽에, 그쵸? 반대쪽에 위치하게 있어 주셔야 되고 하나를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이동시킬 때 이제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 그러면 얘 기준선이 임의의 직선이면 이 임의의 직선에 의해서 점을 대칭시키는 원리 써서 이 대칭된 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고, 얘가 뭐 x축이면 x축 대칭, y축이면 y축 대칭, 여기에 이제 우리가 했던 저 대칭의 규칙들 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칭을 해도 동일한 원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대칭을 하게 되면 대칭축에 대해서 수직이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되고요. 중간에 대칭축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통이 되면서 얘네들이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요 기준선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게 되기 때문에 이동시켜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여기 위에 임의의 점을 지나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동시켜서 얘네들을 일직선으로 연결할 때 지나가게 되는 점이 최단거리일 때 지나가는 점이 된다라고 정하시면 되고, 그때 이 둘의 거리를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저 직선거리를 이제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간혹 뭐를 구하도록 하죠? 그때 지나가는 여기 그때 반드시 지나는 이 점이 어디가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자, 그때는 A와 B를 연결해서 생기는 직선이 요 기준선, 반드시 지나야 한다고 준 그 기준선과 만나는 교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칭도 해야 되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생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들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해야 돼요. 맞아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한 단원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좌표상에서 점이 찍히고 그 점들을 연결하거나 뭔가 해서 뭐가 만들어질 때는 직선, 원, 뭐 이런 거 모두 다 우리가 좌표상에서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총망라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쓰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요, 이제 요 개념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다 끝이에요. 사실 이게 심플하고요. 이제 문제 풀면서 우리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일단은 요 최단거리 총정리 문제 먼저 풀 거예요. 최단거리 총정리 문제 먼저 풀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원을 좀 마무리를 하거나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남은 노멀 문제들은 이제 풀어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그 정규 오는 날 좀 이렇게 선생님이 붙여서 개별로 마무리해 줄게요. 알겠죠? 자, 지금은 그 최단거리 총정리를 풉시다. 네, 최단거리 총정리를 먼저 풉시다. 네, 별로 안 돼요.